자, 이거는 2022학년도 대비 수능 특강 독서 사회문화 2번 지문입니다. 지문 설명이랑 문제풀이랑 살짝살짝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이 입지론 쪽, 입지 쪽 지문이에요. 일단 첫 문장씩만 한번 봐볼게요. 큰 흐름부터 파악을 좀 해볼게요. 리카도의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국제무역은 좋다. 비교 우위론이다. 이러한 비교 우위론은 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비교 우위론, 이러한 비교 우위론, 비교 우위론에 대한 설명이겠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수학 불변을 전제로 한다. 바로 넘어가 봐요. 다음 문단. 미국의 제조업 벨트 형성에는 이러한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라고 하니까 여기 수학 체증 여기 나오네요. 이 뒤에 있는 건 동그라미 없애고 이제 여기서 비교 우위론 이제 처음 나온 단어들만 체크를 해보면 얘가 여기 지문에서 처음 나온 부분 얘 여기 있고요. 그리고 수학 불변 그리고 그러나 수학 체증 그리고 미국의 그리고 사람 이름 폴 크루그먼 설명하고 있고요. 내려가 볼게요. 여기도 설명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설명인 거죠. 그쵸?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보세요. 일시정지하고 정리해 보세요. 저는 바로 정리 들어갈게요. 자, 비교 우위론 수학 불변이라는 이야기 했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비교 우위론 수학 불변 이야기를 했죠. but 현실은 수학 체증 맞죠? 그리고 누가 나왔어요?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미국 제조업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수학 체증에 대해서. 그쵸? 자, 여기까지만 보고 1번 문제 답 찾아보세요. 원래 비교 우위론이라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이 녀석은 수학 불변이라는 것을 가정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게 맞지 않고 수학 체증이 생기게 됐더라 이거야. 응? 이것을 폴 크루그먼이라는 사람이 미국의 제조업을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제일 맞는 말 찾아보세요. 4번 끝. 이렇게 풀려야 됩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이제 과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조금 덜 깔끔해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큰 틀은 여기서 끝났어요. 큰 틀은 여기서 끝났고 이렇게 틀 잡아놓으니까 읽기가 얼마나 편해지겠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힘들 거예요. 문제를 쓱 보면은 이제 비교 우위론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그냥 내용 일치 문제니까 빼고 그리고 폴 크루그먼의 견해에 따라 기억의 상황을 분석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는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A에서 E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그리고 5번 보기 문제 요거는 이제 해결을 해야겠죠. 이제 지문 설명을 하기 전에 일단 나머지 이 2번,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풀어야 되는 게 이제 선지 보고 왔다 갔다 해줘야 되는 건데 적절하지 않은 거 적절하지 않은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단어 매칭해주고 문장 매칭해주면서 판단을 해주시는 비중이 높을 텐데 이 5번 보기 문제는 먼저 판단을 하고 들어갈게요.
보기 문제는 언제나 보기를 보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자, 보기를 봅시다. 윗글의 가와 보기의 나에 모두 해당하는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죠. 자, 보기. 영문 타자기의 표준적인 키 배열은 좌측 상단이 QWERTY로 되어 있다. 이 순서대로 이 배열은 타자기가 수동이었던 시대에 이 타자를 치는 작업을 하려면 기계가 이렇게 쳤다 이거예요. 우리 지금처럼 프로그램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기계가 직접 물리적으로 눌러야 터졌다 이거죠. 이 기계의 팔이 이 QWERTY 방식으로 만드는 현재의 키보드 형태에서 덜 꼬였다 이거야. 타이핑 속도를 일부러 늦추도록 설계가 된 거래요. 그러니까 비효율적인 거잖아. 그쵸? 고장이 안 나려고 더 잘할 수 있는데 적당히 한 거라 이거예요. 이거 너한테 똑같이 해당하는 거 아니야. 맨날 밤새도록 공부한다고 그거 막 일주일, 2주일이나 가요? 밤새 가지고 공부하면은 며칠 후에 고장 나잖아. 그리고 그 반향이라고 하죠. 그 부작용이 훨씬 더 크죠. 뭐 그런 거죠. 이것도. 이 타자기가 전동 방식으로 바뀌면서 뭐 더 효율적인 키 배열 방식이 고안이 되었지만 소비자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온 이 배열은 현재까지 우리의 컴퓨터 자판에 그대로 남아있다. 이 일단 보기에 해당하는 설명만 골라볼게요. 시작된 이후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 아니죠. 이거의 필요성은 사실은 이제는 줄어든 거예요. 왜냐면 더 효율적인 것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왜 써야 되냐 이거야. 필요성은 딱히 이거의 필요성은 뭐였어요? 기계가 고장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였죠. 이거 아니고요. 2번 선지. 어떤 문제의 해결을 위해 계획적으로 시작되었다. 맞죠? 어떤 문제? 기계가 팔이 꼬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3번. 시작될 때의 조건이 변화였지만 계속 유지되었다. 시작될 때의 조건은 뭐예요? 기계가 치는 거였고 그리고 바뀐 조건은 뭐죠? 전동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하지만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죠. 그리고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대체 가능한 것, 효율적인 키 배열 방식 고안이 되었죠. 나타났습니다. 5번. 생산자보다는 소비자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 보기만 보고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X인 겁니다. 2번이랑 3번 둘 중에서 정답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기억이라는 것, 이 지역의 제조업 집중 현상, 이것은 뭐 노동력인 건가요? 이건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런데 이 슥 읽어보니까 이 제조업 집중 현상이 계획적으로 시작됐다기보다는 봐봐요. 지리적 집중 현상은 나타날 수가 없었는데 점차 시간이 바뀌면서 제조업이 등장을 했고 규모의 경제가 증가를 했고 그럼으로써 제조업 집중 현상이 일어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건 계획한 건가요? 아니면은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간 걸까요? 자연스럽게 바뀌어 갔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도 아닌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얘들에 대해서는 그냥 답지를 보거나 그냥 뭐 질문을 하시면 답해주는 식으로 우리는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지문이 이제 이해를 좀 도와주도록 하겠습니다. 봅시다. 리카도의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이제 1문단 뭐 보시면은 비교 이론이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두 나라가 있을 때, 두 나라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어떠한 나라에서는 이 A라는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데 비해 B라는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A, B라는 물건이 있는데, A, B라는 물건이 있고, X, Y라는 나라가 있는데, X라는 나라에서는 A라는 물건을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B보다. 그리고 Y라는 나라에서는 B를 좀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X 나라는 A라는 물건을 생산을 하고 둘 다 생산하지 말고, 그리고 Y 나라는 B라는 물건을 생산을 한다면은 둘 다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교환을 해버리면 양쪽 나라가 각각 자기 나라에서 필요한 것들을 자기 나라 안에서 자급자족하는 것보다 총합은 A제와 B제와의 총합이 더 높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왜냐면 더 효율적인 데에서 만드는 거니까. 그리고 그걸 수입해 오는 거니까. 그래서 세계 생산은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인구, 노동 이런 게 고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러한 비교 우위로는 근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생산 규모가 증가하더라도 생산량의 증가율이 생산 비용의 증가율과 차이가 없다. 생산량 아무리 늘려봤자 비용도 똑같이 늘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똑같은 비율로. 이것이 바로 수학 불변인데, 그러나 실제로는 많은 산업에서 생산량을 많이 늘릴수록 규모의 경제, 많이 생산할수록 추가적으로 생산해야 되는 녀석에, 좀 어려운 말로 하면 한계 비용이 줄어들어서 처음에 하나를 만들 때보다 10번째의 물건을 만들 때 드는 비용이 더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많이 만들수록 좋은 거라 이거죠. 그래서 생산량의 증가율과 생산 비용의 증가율, 이 둘을 비교를 하면은 얘가 얘보다 더 커진다라고 말하면 좀 이해가 힘들 수가 있는데, 그냥 생산량, 생산 비용, 그냥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합시다.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그 생산량 늘어난 비중보다 생산비가 늘어나는 비중은 오히려 그만큼이 아니라 그것보다 덜 늘어난다 이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고정비와 가변비가 나오게 되는데, 어떠한 재화를 일정 단위까지 생산하는 데 필요한 고정 비용이 10이고요. 한 단위의 재화를 생산할 때마다 비용이 1씩 추가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처음 하나를 생산할 때는 무조건 생산을 해야 되니까 10이라는 비용이 들어가잖아. 거기에다가 하나를 생산하니까 1. 그래서 11을 쓰게 된다 이거야. 그런데 두 개를 생산할 때는 처음에 들였던 10개, 처음에 들었던 고정 비용 10은 그대로 있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생산할 때 드는 1만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를 생산할 때는 12가 되는 거죠. 그래서 평균 비용은 6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바로 수학 체증이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전부 다 이해를 했을 겁니다. 이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많이 찍었더니 목이 엄청 칼칼하네요. 목소리를 좀 줄여가지고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이 미국의 제조업 벨트, 이 벨트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집약지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실리콘밸리는 IT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벨트 형성에는 이러한 수학 체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대요. 폴 크루그먼이 경제학 때 이제, 이거는 그 지문 내용은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교 가가지고 경제학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입문서로 두 가지가 유명합니다. 첫 번째가 맨큐의 경제학이고 두 번째가 폴 크루그먼의 경제학이에요. 이 둘 중에 하나를 아마 거의 90%의 학생들이 쓰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이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지리적 집중 모형이 무엇인가 동그라미 쳐야겠죠? 이 지리적 집중 모형은 공급에서의 수학 체증, 이게 뭐냐, 만들 때 점점 드는 비용이
많이 만들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공급과 수요를 연계하는 수송비, 그리고 수요라는 세 요소의 상호작용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당연한 거죠. 그냥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실어 날라야 되고, 그리고 그걸 얼마나 만들어야 되는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필요로 하는가가 정하는 거겠죠.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동쪽과 서쪽이라는 여기 이렇게 있네요. 오직 두 생산 입지만이 존재하고 농산물 그리고 공산품이라는 두 가지 생산물만 있으며 모든 국민이 오직 이 두 가지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나라를 가정해 보자라고 합니다. 자, 한번 써볼까요? 파란색으로 써볼까요? 검은색으로 써볼까요? 동, 서가 있고요. 그리고 농산물이 있고 공산품이 있어요. 이 농산물은 토지를 이용해서 생산이 되므로 농부의 수는 양쪽의 토지량에 비례하게 되니까 토지가 넓을수록 그 땅을 개간하고 경작하는 농부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나라는 동쪽과 서쪽의 토지량이 동일하대요. 그래서 뭐 총 노동력의 60%를 차지한 농부가 총 노동력의 60%가 반반이니까 30% 이렇게 되는 거겠죠? 토지 2분의 1 토지 2분의 1 뭐 이렇게 있으니까 농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공산품은 동과 서 어느 한쪽 또는 양쪽에서 생산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농산물은 무조건 절반씩 생산이 되는데, 그쵸? 공산품은 어디로 갈지 모른다 이거예요. 공산품은 어느 한쪽에서만, 만약에 이 서쪽에서만 공산품을 100% 생산을 한다고 해버리면 얘를 동쪽으로 갖다 팔아야 하는 수송비가 들어요. 그리고 이 공산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공장이라는 이 고정비용, 아주 높은 고정비용이 들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양쪽에서 생산하게 되면은 수송비가 들지 않는 대신에 공장을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수송비와 공장을 추가로 생산하는 이 비용도 저울질을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산품 한 단위당 수송비는 뭐 1인데 한쪽에 공장 설비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니죠, 여기죠. 한쪽에 공장 설비를 갖추기 위한 고정 비용은 4단위이다. 그리고 해당 입지의 인구에 비례하게 되는 공산품에 대한 총 수요는 10이다. 그렇다면 이제 생각을 해봐요. 공장을 한쪽에만 짓는 것보다 양쪽에 짓는 게 유리한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수송비가 한쪽에만 지어서 반대쪽으로 수송을 할 때 수송비가 4보다 클 경우에 이걸 똑같은 말로 말하면 수요가 4 이상일 때, 그러니까 5인 거죠. 결국 요것을 표로 작성해 보면은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인데, 만약에 저는 서쪽에다가 이렇게 해놨지만은 여긴 동쪽이라고 해놨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대로 그냥 해볼게요. 여기 동쪽이라고 했는데 저는 그냥 서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동쪽이라고 할까요? 이제 여기에만 공장이 4라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는 총 0에서 5, 6, 7, 8, 9, 10이 있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수요는 10, 9, 8, 7, 6, 5, 4, 3, 2, 1이 있는 거고요. 1, 0 이렇게 있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이렇게 될 경우 수송비는 0, 수송비는 1, 2, 3, 4, 5, 6, 7, 8, 9, 10 뭐 이렇게 있는 건데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공장을 지어야 하는 금액이 4잖아요. 수송비가 4보다 적은 이 서쪽에 0, 1, 2, 3 정도의 0에서 3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은 그냥 동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서쪽으로 실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수송비랑 공장 건설하는 비용이랑 똑같아지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송비가 만약에 5, 어디에다가 공장을 짓던 간에 양쪽으로 각 반대쪽으로 수송을 하기 위해서는 수송비가 5가 들죠. 이 경우에는 양쪽 다 공장을 지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 경우는 서쪽에 공장을 짓고 동쪽으로 수송을 할지 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2, 7, 8, 9, 이 경우에는 오히려 동쪽보다는 서쪽에 공장을 짓고 동쪽에 수송을 해주는 것이 맞는 거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이 5, 5, 이 경우는 둘 다 지어줘야 되는데 이제 4, 6, 6, 4 이 경우에는 한쪽에 짓고 수송을 할 것인가 아니면은 양쪽에 짓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땡 처리할 것인가 이걸 고민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봅시다.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다음 표와 같이 좀 내릴게요. 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나와요. 기존의 제조업이 분포되어 있는 상황이 동쪽에만 있고 양쪽에 있고 서쪽에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의 동쪽에만 있을 때의 고정 비용은 4인 거고요. 그리고 이 표를 뭐 어떻게 봐야 되냐 이거? 표가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양쪽에 만약에 둘 다 공장을 짓는다라고 하는데 왜 동쪽에만 모두 집중을 했는데 양쪽에 고정비를 한다고 했을까요? 양쪽에 다 짓게 되면 일단 공장을 다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8이 들고 서쪽에만 지으면 7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동쪽에만 입지를 가지고 있을 때 수송비가 3이 들어요. 왜 3이 드는지는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죠. 한쪽에만 공장을 지을 경우 그러니까 한쪽에만 공장을 짓는다라고 결정을 하는 경우는 뭐라 그랬죠? 수송비가 공장 건설비보다 낮은 0, 1, 2, 3일 때라고요. 이 중에 이 3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서쪽에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이거를 이 아래쪽 설명을 같이 읽어볼게요. 이 나라에서 아마 여기 봐야 되는 것 같은데 만약 기존의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그거네요. 농부의 수요 뭐 농부는 이제 총 노동력의 60%라고 하니까 그게 있네요. 그러니까 총 노동력 100%는 농부 60%와 그리고 제조업자 40%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제조업 노동자의 40%라고 볼 수 있겠는데 만약에 그러니까 이 농부는
동쪽과 서쪽에 균등하게, 제가 아까 말했던 표에서 이것까지를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농부는 이제 동쪽과 서쪽에 30%씩 이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총 수요가 10단이니까 총 노동력 100%니까 10%당 1단이 아니에요. 그렇다는 말은 이 30%는 각각 이 수요가 3씩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40의 수요가 나머지 40의 수요가 동쪽에만 만들었을 때, 서쪽에만 만들었을 때 4, 0 또는 이러면은 7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서쪽에만 만들었을 때 여기에 제조업자가 전부 다 몰리니까 4, 동쪽에는 근데 이것도 근데 동서 바뀌었네. 미친 거 아니냐? 뭐 근데 괜찮죠, 이런 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한쪽에만 7 이런 식이 되고 양쪽에 전부 다 공장을 지으면은 노동자가 반반씩 나뉠 테니까 2에서 5가 된다 이겁니다. 제가 아까 그 1, 2, 3, 4, 5, 6, 7, 8, 9, 10 여기에서 이제 수요까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됐건 간에 양쪽의 농부는 3씩 수요를 차지하게 되고 나머지 4라는 수요를 한쪽에 몰아줄 것인가 아니면 나눠가지고 두 군데에 놓을 것인가, 공장을 한쪽에다 만들거나 아니면 양쪽에 다 만들거나, 이 차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만약 모든 제조업이, 이거 제가 써볼게요. 모든 제조업이 여기 지금 농부 3에 있는 건데 모든 제조업은 몇이죠? 4였죠. 이걸 합하면은 100%가 나오는 거죠. 이렇게 될 경우에 동쪽의 공산품 수요는 이렇게 3과 4를 합쳐가지고 7이 됩니다. 그리고 서쪽의 공산품 수요는 농부 3만큼 있는 3이 되죠. 그래서 이때 한 기업이 여기에다가 공장을 세우고 그리고 이 단일 공장에서 물건을 공급을 한다 이거예요. 이 3, 4, 3, 2, 10명이 각각 하나의 수요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공급을 하면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드는 수송비는 3이 되는 거죠. 농부 3명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쵸? 3개를 갖다 주면 되니까요. 그래서 공장에 드는 비용이 4가 드는 거고요. 요렇게. 그래서 비용은 총비용 4 더하기 3이니까 7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 이제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서쪽에 공장을 만약에 지어버려요. 서쪽에 공장을 지어버렸을 때 여기에 7명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여기서 10개를 만들어 가지고 7개를 옮겨줘야 되고, 그리고 서쪽에 공장 짓는데 사원 들어가니까 둘을 합하면 11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이게 더 높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이해는 했어요. 그리고 양쪽에 둘 다 공장을 지으면은 공장 비용 4, 공장 비용 4만 들고 수송비는 안 들어가기 때문에 총 비용은 8이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게 뭐냐면은 기존 제조업 분포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읽었는데 모든 제조업이 동쪽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 표를 계산해서 보니까 여기에만 공장을 짓고
수송비 3원을 들여가지고 총 비용 7로 가장 저렴하게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그쵸? 이처럼 제조업의 분포 상황에 따라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 아래쪽 양쪽 서쪽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문제가 나오겠죠 당연히.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면은 이제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될 거예요. 이 부분은 안 읽어도 될 거고요. 이제 이 양쪽에 똑같이 분포, 서쪽에만 모두 집중, 제조업이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쪽, 서쪽. 혹시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있으면은 그것만 가지고 해볼게요. 딱히 근데 이 나라의 상황. 지금 이 3번 문제가 이 문단에서 이제 이 문단에서 이제 우리가 보지 않은 양쪽 분포, 서쪽에만 집중, 이 부분에 있어서의 판단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따로 확인을 하시고 저는 그냥 이 부분을 이해를 시켜 드릴게요. 이제 이 앞부분 보면서 이제 이해가 좀 되셨을 텐데 조금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만약에 기존 제조업, 일단 이제 고정적인 것은 농부 3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제조업 4인데 기존 제조업이 여기에 2, 이렇게 2가 분포가 되어 있다고 해요. 이렇다는 것은 뭐예요? 이 경우에 기업의 생산 입지에 따른 비용이 만약에 동쪽에만 짓게 되면 총비용 9, 왜 서쪽에만 짓게 되면 총비용 9 이렇게 나오는지 알겠나요? 여기에서 이제 동쪽에만 만약에 공장을 짓게 되면 비용 4가 발생을 하는데 여기서 물건을 다 만들어서 이쪽으로 수송을 해야 되는데 몇 개를 수송을 해줘야 돼요? 5만큼 수송을 해줘야 돼요. 더하면 몇이에요? 9인 거죠. 서쪽도 마찬가지로 9가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수송 필요가 없이 제가 아까 말했던 0, 1, 2, 3, 4, 5, 6, 7, 8, 9에서 5, 5인 경우예요. 이 경우는 두 쪽 모두 공장을 지어줘야 된다 라고 한 거죠. 사실 거기 설명하고 여기 이야기해서 이미 다 이해가 됐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선 총 비용이 8로 제일 낮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서쪽에만 모두 집중된 경우는 이제 아까 동쪽에만 모두 집중된 경우에서 반대로 여기에 제조업 4가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공장을 짓고 이쪽에다가 수송비로 3을 들여가지고 7만큼을 쓰게 되는 게 가장 적은 돈이다. 반면에 여기다가 공장을 짓게 돼버리면 수송하는데 7원이 들어서 비용은 11이 든다. 이렇게 봐주시고 선지를 보면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 이해됐죠? 결국은 뭐예요? 결국 정리를 하면 이 폴 크루그만의 이 무슨 입지죠? 지리적 집중 모형이라는 것은 결국 지리적으로 사람들의 수요가 현재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공장을 어디에 짓고 아니면은 어디에 짓고 어디로 수송을 하고 그리고 공장을 양쪽에 짓거나 그리고 수송을 하지 않거나 뭐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수요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에 따라 수송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봐주셔야 된다 이거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